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오전 10시에 은행 로비는 고요했습니다. 72세 박영숙 씨는 창구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선명히 박혀 있는 30년 전 개설한 바로 그 통장이었습니다. 5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을 내고 나면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돈. 하지만 창구 직원의 얼굴에는 난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니시면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라니. 30년간 월급을 받아왔던 자신의 이름이 적힌 통장인데 직원은 모니터를 응시하며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계좌는 3년 전 금치산자 관리 계좌로 전환되었습니다. 법정 대리인이신 따님 승인 없이는 인출이 불가능하십니다. 금치산자. 그 단어가 영숙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자신이 언제 그런 판정을 받았던가. 작년 겨울 딸이 억지로 데려간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떠올랐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의사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다고 했지만 딸은 그 진단서 하나로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뒤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딸 민지였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그녀의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영숙은 딸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저 눈빛이 이렇게 차가워진 게. 민지야, 엄마가 급한 일이 있어서. 또 급한 일이세요? 지난주에도 그러시더니. 어머니, 치매 증상 있으시잖아요. 돈 관리 못 하신다고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창구 직원과 주변 대기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영숙에게 쏠렸습니다. 치매. 그 단어가 공개적으로 선언되는 순간 영숙은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 민지는 영숙의 팔을 끌어 은행 밖으로 나갔습니다. 겨울 햇살이 눈부셨지만 영숙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딸은 차 키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세요. 제가 필요한 거 다 드리잖아요. 영숙은 딸의 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초동 40평 아파트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죽고 혼자가 된 그녀에게 딸이 제안했었죠. 같이 살자고, 손주들도 봐달라고.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집은 자신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본인 방문을 열 때마다 미안해졌고 거실에 앉아 있으면 눈치가 보였습니다. 영숙은 서울역 근처까지 갔습니다. 지갑을 열자 1,000원짜리 지폐 5장이 전부였습니다. 교통카드 잔액으로 버스를 타고 을지로 삼가로 향했습니다. 40년 전 그녀가 평생 일했던 그곳. 골목 어귀의 오래된 건물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작은 인쇄소 앞을 지나칠 때 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이사님, 김 사장이었습니다. 한때 그녀의 부하 직원이었던, 이제는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박 이사님, 오랜만입니다. 그때 이사님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 IMF 때 다 쫓겨났어요. 이사님이 직원들 퇴직금 지키려고 밤새 싸우셨잖아요. 순간 영숙의 머릿속에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998년 IMF. 회사가 무너질 때 자신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채권자들을 설득하고 장부를 정리하고 직원들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은행을 돌아다녔던 일들. 그때 그녀는 박영숙이 아니었습니다. 재무이사 박영숙이었습니다. 숫자와 계약서, 법률과 협상을 자유자재로 다루던 전문가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을 때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은 메모지가 보였습니다. 저녁 김밥 있음. 데워 드세요. 영숙은 메모지를 천천히 떼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 낀 서류 봉투들 사이에서 낡은 주식 증서가 나왔습니다. 한국증권금융우선주 1985년 상장 당시 직원 우대 배정으로 받았던 것 30만 원어치. 당시엔 꽤 큰 돈이었지만 그 후로는 잊고 살았습니다. 영숙은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딸이 혹시 모르니 설치해준 주식 앱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평가 금액 2억 3천만 원. 40년 전 30만 원이 2억이 넘는 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증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예명 박영숙. 주식수 5만 주.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딸은 이 주식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을까? 3년 전 재산을 정리한다며 집안을 샅샅이 뒤졌을 때 왜 이 증서는 놔뒀을까?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내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딸이, 사위가,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아침 8시, 영숙은 거실에서 딸을 기다렸습니다. 민지가 출근 준비를 하며 나타났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받은 주식이 있는데 순간 딸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든 채로 굳어버린 표정.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영숙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식이요? 그런 거 없어요. 어머니 재산은 제가 다 정리했어요. 영숙은 가방에서 증서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곧 붉어졌습니다.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엄마 서랍에 있었어. 이게 지금 2억이 넘는데 너 이거 알고 있었니? 민지는 증서를 낚아챘습니다. 영숙의 손에서 빼앗듯이. 그리고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중요한 서류 혼자 만지시면 안 돼요. 제가 보관할게요. 민지야, 그건 엄마 거야. 어머니는 지금 관리 능력이 없으시잖아요. 법적으로도 제가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민지는 증서를 들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영숙은 잠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무너질 것 같은 마음으로. 그날 오후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딸이 출근하고 손주들이 학교에 간 빈집에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책장 뒤편 파일 박스들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세금, 공과금, 보험, 그리고 찾았습니다. 엄마 서류. 박스를 열자 영숙의 모든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 보험 증서, 연금 수령 내역, 그리고 법원 서류, 한정치산 선고 신청서. 날짜는 3년 전. 영숙이 기억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병원 진단서는 한 장뿐이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하지만 그 아래 첨부된 것은 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였습니다. 어머니는 최근 들어 금전관리 능력을 상실하셨으며 반복적으로 같은 물건을 구매하고 길을 잃어버리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숙은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같은 물건을 반복 구매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진술서와 진단서만으로 한정치산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딸이 법정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서류들을 스마트폰으로 하나하나 촬영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파일을 뒤졌습니다. 노트북이 보였습니다. 딸의 노트북. 켜보니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영숙은 손주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사위의 생일. 틀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기일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바탕화면에 엑셀 파일이 하나 보였습니다. 엄마 자산관리. 영숙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예금, 적금, 연금, 보험, 그리고 주식. 한국증권금융 우선주 5만 주. 현재 시세 2억 3천만 원. 비고란에 적힌 메모 2027년 만기. 증여세 최소화 방안 검토 중. 영숙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더 많은 항목이 나타났습니다. 월 연금 수령액 180만 원. 그중 영숙에게 전달되는 금액 30만 원. 나머지 150만 원의 사용처, 생활비 명목, 가족 공동 계좌 입금. 영숙의 연금이 3년간 딸의 생활비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한 달에 30만 원으로 병원비와 약값을 감당해야 했고, 그마저도 모자라 딸에게 손을 벌려야 했는데, 파일 하단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 어머니 요양원 입소, 월 200만 원, 연금으로 충당 가능. 아파트 처분 후 우리 집 전세 자금으로 활용. 주식은 2027년 만기 시 증여 또는 상속 절차 진행. 영숙은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왔습니다. 딸이 자신을 하나의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정심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해졌습니다. 영숙은 모든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원래대로 놔두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차갑지만 맑았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딸이 준비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지는 영숙을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영숙은 아무렇지 않게 반찬을 집어 먹었습니다. 사위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낮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산책 좀 했어. 요즘 날씨 추운데 조심하세요. 겉으로는 친절한 말이었지만 영숙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만 있으세요. 우리가 관리하기 편하게.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딸과 사위가 출근하고 손주들이 학교에 가자 영숙은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검은색 코트와 스카프. 40년 전 회사 다닐 때 입던 그 옷들.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72세 노인이 아니라 재무이사 박영숙이. 첫 번째 목적지는 법원이었습니다. 영숙은 가정법원 민원실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정치산 선고 취소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영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최근 받은 건강검진 결과, 새로 받은 정신과 소견서, 그리고 3년 전 한정치산 신청 당시의 허위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신민날짜 잡는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증권사였습니다.
강남역 부근의 큰 증권사 본점. 영숙은 VIP 상담실을 예약했습니다. 상담사는 영숙의 주식 증서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이 주식 40년 동안 보유하셨던 건가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법정 대리인 제도하에 있어서요. 이걸 제 명의로 다시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상담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법원의 한정치산 취소 결정이 나오면 가능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어려우십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식 자체는 아직 어머님 명의입니다. 법정 대리인이 매도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요.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하려 한다면 그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숙은 메모했습니다. 횡령죄, 법원허가, 그 단어들이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목적지는 은행이었습니다. 며칠 전 50만 원을 찾으려다 굴욕을 당했던 바로 그 은행.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영숙은 지점장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어떤 용건이신지요? 제 계좌와 관련된 법적 문제입니다. 3년 전 한정치산 계좌 전환 당시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점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영숙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영숙은 준비해온 서류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법원 서류, 허위 진술 증거, 그리고 딸의 노트북에서 찾아낸 자산관리 파일 출력본. 제 딸이 저를 한정치산자로 만들면서 은행에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연금이 매달 어떻게 인출되고 있는지도요. 지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숙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소송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 권리를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은행이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면 문제 없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점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당시 서류를 모두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아무도 돌아오지 않은 빈집. 하지만 이제 이 집이 감옥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기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딸이 돌아왔습니다. 영숙은 평소처럼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집에 안 계시던데. 산책 좀 했어.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영숙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걱정 마. 민지는 뭔가 더 묻고 싶은 듯 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민지가 서재로 가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파일을 확인하는 소리, 노트북을 켜는 소리.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이미 모든 것을 복사해 두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시간은 영숙의 편이라는 것을. 며칠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점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확인 결과 몇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정치산 계좌 전환 당시 법원의 정식 허가서가 아닌 신청서 사본만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법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님께서 원하신다면 즉시 계좌를 원상복구할 수 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속에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법원 심리가 열린 날은 눈이 내리는 화요일이었습니다. 영숙은 혼자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딸 민지와 사위는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일주일 전 영숙이 한정치산 취소 신청을 했다는 통지서를 받았을 때부터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영숙이 제출한 최근 정신과 소견서, 건강검진 결과, 그리고 3년 전 한정치산 신청 당시의 허위 진술 증거들. 판사는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신청인 따님, 3년 전 어머님을 한정치산자로 신청하실 때 제출하신 진술서에 대해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지는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당시 어머님의 상태를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어머님을 보호하기 위한 판사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보호인지 재산 관리인지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은행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머님의 연금이 3년간 따님의 계좌로 자동 이체되어 왔습니다. 월 180만 원 중 150만 원이요. 이게 보호입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판사는 계속했습니다. 또한 어머님 명의의 주식 2억 3천만 원어치를 증여 계획까지 세워두셨던데 이것도 보호를 위한 조치였습니까?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다만 담담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정치산 선고를 취소합니다. 박영숙 씨는 즉시 완전한 행위 능력을 회복하며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되찾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민지가 영숙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엄마 혼자 어떻게 살아요? 영숙은 민지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네가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구나. 엄마, 민지야, 엄마는 30년 동안 혼자 일하면서 너를 키웠어. 너 대학 보낼 때까지.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 영숙은 돌아서서 법원을 나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은행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VIP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계좌가 모두 복구되었고 3년간 딸의 계좌로 이체되었던 연금 5,400만 원이 반환 조치되었습니다. 지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은행의 절차상 실수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식 증서를 꺼냈습니다. 이 주식을 팔고 싶습니다. 증권사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데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40년간 보유했던 주식이 2억 3천만 원의 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숙은 그 돈으로 제일 먼저 작은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성동구의 조용한 동네, 한강이 보이는 25평짜리 공간. 짐을 싸는 날 민지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진짜 나가실 거예요? 응.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영숙은 짐을 싸던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민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3년 전에도 딸은 울면서 같이 살자고 했었으니까요. 민지야,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이제는 엄마 인생을 살고 싶을 뿐이야. 엄마, 그럼 그동안 돈은 영숙은 작게 웃었습니다. 결국 돈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걱정 마.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을게. 대신 이제부터 엄마 일에 간섭하지 마. 영숙은 마지막 짐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10년을 살았던 그 집.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 집에 짐을 풀고 영숙은 창가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강물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숙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3년간 딸에게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디지털 기기 사용법이었습니다. 영숙은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횡령죄 고소 방법. 그리고 멈췄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멈춘다면 또 다른 노인이 같은 일을 당할 거라는 것을. 영숙은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열린 페이지는 노인 인권센터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숙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영숙은 을지로에 작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간판은 없었습니다. 다만 문패에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숙 재무상담소. 영숙은 노인 인권센터에서 만난 사람들, 자신처럼 자녀에게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을 하나둘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은 68세 최 씨였습니다. 아들이 치매 진단서를 위조해 재산을 가로챘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법원 서류, 은행 기록, 증거 수집 방법. 최 씨는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두 번째, 세 번째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무료로 상담을 해줬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이미 겪은 사람들이 권리를 되찾도록 돕는 것.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지요. 영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가 하시는 일. 알고 있어요. 그게, 어머니. 제발 그만두세요. 영숙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알잖아요. 제가 어머니한테 뭘 했는지. 동네에서, 회사에서 다들 수군거려요.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딸이 걱정하는 건 자신의 평판이었습니다. 민지야, 엄마는 네 이름을 한 번도 밝힌 적 없어. 하지만 네가 부끄러운 일을 했다면 그건 네가 감당해야지. 엄마, 그리고 민지야, 엄마는 그만둘 생각 없어. 이제 시작이거든. 영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프로젝트였습니다. 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보고서. 영숙은 지난 석 달간 모은 사례 30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는 1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영숙은 이것을 국회와 법원, 그리고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작은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숙 선생님이십니까? 선생님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기사화하고 싶은데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기사가 나갔습니다. 작은 지면이었지만 SNS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영숙을 찾아왔습니다. 영숙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숙은 오래된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40년 전 함께 일했던 사람들. 대부분 은퇴했지만 영숙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사회복지사. 그들은 작은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간단했습니다. 노인 재산 지킴이. 6개월 후 단체는 100건이 넘는 사례를 처리했습니다. 법원에서도 단체의 의견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한정치산제도 개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영숙은 국회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72세 노인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제 돈을 쓸 수 없었습니다.
50만 원을 찾으려고 은행에 갔다가 조롱당했습니다. 제 딸에게, 사회에게, 시스템에게.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싸우지 않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일을 당할 거라는 것을.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은 계속했습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무능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권리를 빼앗겨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한강을 바라보며 와인을 한 잔 마셨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마시는 와인이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TV 봤어요. 그래, 어머니, 대단하세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지야. 엄마는 사과 같은 건 바라지 않아. 다만 네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영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위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영숙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다른 의뢰인이었습니다. 75세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그리고 영숙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고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싸움이 결국 모두를 위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노트북을 펼치고 새로운 사례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72세의 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